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계실입니다. 올해 69살이 되었어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오늘은 말복인데 작년 말복에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나는군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외동아들 명구와 며느리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가까이 살자고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가까이 살다 보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참 착해 보였어요. 결혼식 날 저를 꼭 안아주면서 어머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기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일들이 자주 있었네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젊은 사람이니까 식욕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 행동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가족끼리 식사할 때면 더 그랬어요. 참고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제 마음에 쌓인 것들을 털어놓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말복에 있었던 일은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아들 명구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듬직했죠. 대학을 나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마흔이 다 되어서야 결혼을 했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걱정도 됐지만 예쁜 며느리를 데려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 일이 늘 마음먹은 대로 되는 건 아닌가 봐요. 며느리와 함께 살면서 점점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중국 음식을 시켜 먹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날은 며느리가 중국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사왔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시켰죠. 며느리는 짜장면 곱빼기를 시켰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음식이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는 탕수육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자기가 시킨 음식과 같이 먹지 않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어요. 탕수육을 먹다가 짬뽕도 먹고 그러다가 다시 탕수육을 먹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짜장면은 식어도 괜찮으니까 나중에 먹으려나 보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랐죠. 며느리는 탕수육을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야 자기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가족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건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먼저 먹어버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의 식사 습관을 자주 관찰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신경 쓰이는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끓여도 며느리는 꼭 고기부터 골라 먹어요. 된장찌개를 해도 두부를 제일 먼저 집어 먹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니까 단백질이 필요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반복되다 보니 점점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식사를 할 때면 더 그랬죠. 아들은 항상 국물만 남은 찌개를 먹어야 했으니까요. 하루는 며느리에게 말해봤어요. 얘야,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해. 특히 가족끼리 먹을 때는 서로 배려해야 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님,
제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먹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잘못 말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점점 불편해졌어요. 매번 며느리의 식사 습관이 눈에 띄었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가족 간의 평화를 위해 참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참아야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특히 명절 때는 더 심했어요. 명절은 참 좋으면서도 힘든 날이에요. 특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며느리와 함께 일하면서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하니까요.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추석을 앞두고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들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우리 둘이서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고 말이에요.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만든 건 잡채였어요.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고 고기도 준비했죠. 모든 재료를 준비해서 버무리려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한 젓가락을 집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음식 맛을 보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잡채를 집어 먹었어요. 한 젓가락, 두 젓가락. 어느새 잡채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죠. 얘야, 그만 먹어야 하지 않겠니? 손님들 오시면 대접할 게 없어질라.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더 만들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어요. 음식을 더 만들면 된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참았어요. 내가 참아야 해. 가족 사이에 싸움이 날 순 없지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날 종일 며느리는 음식을 만들면서 계속 먹었어요. 전을 부치면서도 한 장, 두 장 먹고 김치를 무치면서도 자꾸 집어 먹었죠. 결국 준비한 음식의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머님, 우리가 너무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또 참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행동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저 명절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대접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 날 친척들이 왔을 때 음식이 부족할까봐 아침 일찍 일어나 몰래 음식을 더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알면 또 먹을까봐 조마조마했죠. 다행히 친척들이 왔을 때는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깊은 상처가 생긴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이런 서운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저는 그때 정말 외로웠어요.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길까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워졌죠. 며느리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흘러 아들 명구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매년 아들 생일에는 소박하게나마 가족 파티를 했어요. 올해도 역시 파티를 하기로 했죠.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 준비하지 않았어요. 명절 때 일이 있고 나서 뭔가 어색해져서요. 대신 제가 혼자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가족이 화목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죠. 드디어 파티 당일이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왔고 우리 셋이 둘러앉아 파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아들이 회사 이야기도 해주고 며느리도 가끔 웃으면서 대화에 참여했죠.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이 되었어요. 보통은 제가 케이크를 잘랐는데 이번에는 며느리가 자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노력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분 좋게 동의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케이크를 자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케이크를 3조각으로 자르는데 한 조각만 유난히 크게 잘랐거든요. 그리고는 그 큰 조각을 자기 접시에 담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정말 그게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큰 조각의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며느리의 행동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운 표정으로 케이크를 먹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케이크를 먹었어요. 하지만 케이크가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생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까요? 파티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아들의 생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왜 며느리는 항상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의 행복한 얼굴, 며느리의 무심한 행동, 그리고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제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아들의 생일 파티 이후로 시간이 꽤 흘렀어요.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우리 다 같이 나들이 가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도 보내고 좋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게 어색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의했죠. 이번 기회에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나들이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특히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었죠. 아들이 좋아하는 김밥, 며느리가 좋아하는 유부초밥,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정말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어요. 드디어 나들이 당일이 되었어요.
날씨도 좋고 꽃들도 예쁘게 피어 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도 즐거워하는 것 같았고요. 공원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펴고 앉았어요. 그때였어요. 제가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는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어머님이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집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맛있게 먹어주니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며느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그리고 빨리 먹고 있었거든요. 유부초밥은 금세 바닥을 보였고, 김밥도 반 넘게 없어졌어요. 불고기는 며느리의 접시에만 가득했고요.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하느라 음식을 별로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음식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몫은 남겨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좋은 날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요. 결국 도시락이 거의 비워질 때쯤 아들이 벌써 이렇게 먹었네? 라고 말했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멈췄죠. 어머, 제가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어머님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줘서 기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스러웠거든요. 나들이에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재미있으셨어요. 그래, 좋았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행동,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제 마음속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러다 작년 말복이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아들, 며느리와 함께 보냈는데 작년에는 뭔가 달랐어요. 아들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아들이 전화로 출장 간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서운했어요. 아이고, 날 더운데 어쩌다 하필 그때 출장이니? 말복에는 항상 같이 밥 먹었었는데. 하고 물었더니 아들이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꼭 보충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말복인데 가족이 함께 모여있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쉬웠거든요.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무더위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문득 어릴 적 시골에서 보냈던 여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문득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그래, 며느리도 혼자 있겠구나.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그동안 며느리와의 관계가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하고 서먹한 게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둘이서 시간을 보내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이번 말복에 우리 둘이 닭도리탕 먹으러 가자. 맛있는 데를 알고 있단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아, 그러시겠어요? 좋아요, 어머님. 오랜만에 둘이서 외식하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흔쾌히 동의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마치 오랜만에 친구와 약속을 잡은 것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죠. 말복 당일, 저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자고 다짐했죠. 평소보다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옷도 가장 예쁜 걸로 골랐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는데 문득 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며느리를 데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맛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닭도리탕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특히 닭다리가 정말 부드럽고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죠. 가는 길에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하는 프로그램 얘기까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닭도리탕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닭도리탕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얘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많이 바쁘지?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네, 요즘 일이 많아서 좀 정신없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그래. 그렇게 일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니 참 좋구나. 난 너가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어머님을 보면서 많이 배워요. 어머님처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니 정말 좋았어요. 드디어 닭도리탕이 나왔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맛있는 닭도리탕이었죠. 며느리의 눈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제 맛있게 먹자고 말하면서 수저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닭다리를 집어 자기 그릇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 좋았던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닭다리 두 개를 자기 그릇에 담고는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하필 오늘 이러는 거야? 오늘만큼은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좋아하는 걸 먹는 거일 뿐이야. 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둘이 먹는데 어떻게 혼자 다 가져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어요.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자고,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걸고 말았어요. 얘야, 닭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대답했어요. 아, 제가 닭다리를 정말 좋아해서요. 어머님은 다른 부위 드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말이에요. 중국 음식 먹을 때 탕수육을 혼자 다 먹어버렸던 일, 명절 음식 준비할 때 계속 음식을 집어먹던 일, 아들 생일 파티 때 케이크를 가장 크게 잘라 먹었던 일, 봄 나들이 때 도시락을 혼자 다 먹어버렸던 일. 모든 게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정말 이기적이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넌 항상 그래. 네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중국 음식 먹을 때도 그랬고, 명절 음식 준비할 때도 그랬어. 아들 생일 때도, 봄나들이 때도 항상 네 것만 챙겼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넌 지금도 모르는 거야? 닭다리가 2개밖에 없는데 네가 다 가져가면 어떡해? 나는 뭘 먹으라고?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닭다리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화내실 일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마치 제 속에 있던 모든 불만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탁자에 내리쳤어요. 화내실 일이 아니라고? 넌 정말 이기적이야. 항상 네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는 제가 한 일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밥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닭도리탕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바닥에 쏟아진 닭도리탕, 깨진 그릇 조각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놀란 표정. 모든 게 제 눈에 천천히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그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며느리는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제야 제가 한 행동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주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며느리도 황급히 일어나 같이 사과하기 시작했죠. 식당 주인이 다가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주인의 목소리에 걱정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모든 걸 다 배상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했나 하는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죠.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은 수군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 모든 시선들이 저를 더욱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식당을 나왔어요. 식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선한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거리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됐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의 설렘,
아들 결혼식 날의 기쁨, 그리고 점점 쌓여갔던 작은 불만들.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어요. 마치 겨울 강물처럼 차갑고 단단하게요.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와 이 일을 알게 됐을 때 그 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실망과 당황,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쳤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미안하고 후회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며느리의 잘못도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단지 알게 된 건 작은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이렇게 폭발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화산처럼요. 평소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마그마가 끓어오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 버리는 거죠. 닭도리탕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치 차가운 얼음장 같았죠. 집 안에 들어서면 그 차가운 기운이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정말 난처해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아들의 얼굴에 깊은 주름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전에는 없던 흰머리도 보이기 시작했고요. 한숨을 자주 쉬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다니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늘 웃음 짓던 모습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웃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며느리와 저는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어요. 예전에는 종종 통화도 하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셨는데 그런 일은 완전히 사라졌죠. 서로 볼 일이 있어도 아들을 통해서만 연락했어요. 마치 서로가 유령이 된 것처럼 행동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한 번은 우연히 마주쳤는데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게 너무나 슬펐어요. 아들은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때 아들에게 대답했어요. 얘야, 너의 말이 맞아.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다른 거야. 너의 아내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아내와 이야기해 볼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좀 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서운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왔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어요.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죠. 아들은 양쪽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모임은 거의 없어졌어요. 명절에도 예전처럼 다 같이 모이지 않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에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곤 했어요. 가끔 아들이 혼자 와서 안부를 묻고 가는 게 전부였죠. 그렇게 명절을 혼자 보내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예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던 모습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혼자 보낸 추석, 저는 텅 빈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작년만 해도 우리 집이 저랬는데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났어요. 소량의 음식을 만들면서 이제 나 혼자 먹을 거니까 많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서글펐죠. 이웃들이 물어볼 때면 저는 그저 다들 바쁘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슬펐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져서 지내는 게 너무 마음 아팠거든요. 때로는 이웃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질 때면 더욱 괴로웠어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봐. 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창피하기도 했죠. 특히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예전에 아들,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때가 생각나곤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죠. 작년엔 친척들도 바쁘다고 아무도 안 오더군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엔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곤 했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과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저처럼 이렇게 깊은 골이 파이기 전에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오해나 갈등이 있다면 그때그때 풀어나가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지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내가 잘한 걸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때로는 며느리에게 화가 나기도 했고, 때로는 제 자신이 미워지기도 했어요. 그런 생각들 속에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죠. 한 번은 며느리의 생일이었는데 축하 인사조차 건넬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서글펐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반복했지만 결국 용기가 나지 않아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울면서 잠들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을 피하려고 했죠. 하지만 갑자기 며느리가 저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생각에 긴장이 됐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 행동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걸 보니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저도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화를 참지 못했던 것 같아. 그동안 너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으면서요.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했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특히 그날 닭도리탕 먹을 때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행동도 부끄러웠거든요. 결국 저도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나도 미안해, 얘야. 내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밥상을 뒤집은 건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파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어머님,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는지, 특히 어머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제가 음식을 좋아해서 그랬던 건데, 그게 어머님께는 얼마나 무례하게 보였을지.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잘못도 깨달았어요. 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그저 내 방식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했지.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제가 많아 항상 음식을 빨리, 많이 먹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시집 와서 고생했던 일들, 음식을 아끼며 살았던 시절,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던 마음들을 이야기했죠. 며느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놀라워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 또한 제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했던 점을 반성하게 됐고요.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미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괜찮아, 얘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 앞으로는 더 행복한 가족이 되자.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느리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습관과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했죠. 또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게 한순간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제 첫걸음을 뗀 것 같아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겠어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올해 말복이 다가왔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아들이 제안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다 같이 식사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어요. 아직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작년에 그 사건이 아직도 가끔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내가 바뀌어야 해. 말복 당일, 저는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고 손주들 간식거리도 샀죠.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니 아들과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아들의 집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풍겼어요. 어머니 어떤 냄새인지 맞춰보세요. 아들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는 닭도리탕? 와, 역시 어머니네요. 맞아요, 닭도리탕이에요. 아들이 기쁜 듯이 말했어요. 식탁에 앉아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작년에 그 사건이 떠올랐나 봐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아들이 커다란 냄비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제 드셔보세요. 뚜껑을 열자 닭도리탕 냄새가 진하게 퍼졌어요. 근데 닭도리탕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했어요. 다른 부위는 없고 다리만 20개가 넘었어요. 며느리가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닭다리를 좋아해서요. 괜찮으시죠?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작년에 그 사건이 플래시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곧 며느리의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발견했어요. 그제야 이게 다 계획된 것임을 깨달았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너희들 정말. 아들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실 이건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작년에 그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말을 이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닭다리를 오히려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는 나눠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죠. 아들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말이에요. 이 닭다리들처럼 우리의 사랑도 이제 더 풍성해졌죠. 며느리가 조심스레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고마워, 얘들아. 나도 너희에게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자랑스러워. 이렇게 우리 가족이 더 성장할 수 있어서 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웃고 울며 닭도리탕을 나눠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러더니 큰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가족 사진 앨범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의 우리 가족 사진들이 정성스레 정리되어 있었죠. 어머님,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이 앨범에 행복한 추억들을 더 많이 채워나가고 싶어요. 앨범을 넘기면서 우리는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 손주들의 돌잔치, 가족 여행. 아들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진을 보세요. 작년에는 이렇게 어색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껴지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죠. 얘들아, 정말 고마워.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가족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때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어떤 갈등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끈기 있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곤 하지만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혹은 그 사이에 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갈등 해결의 큰 열쇠예요. 용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죠.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도 중요해요. 가족은 평생 함께 가는 동반자잖아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가족의 삶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도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즉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가기 위해 두 걸음 뒤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지금 당장은 행복하지 않더라도 그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가족 상담이나 중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거든요. 우리 가족처럼 여러분도 더 강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그 과정을 함께 견뎌내다 보면 언젠가는 지금의 어려움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가장 소중한 법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감사에서부터 큰 사랑이 시작될 수 있답니다. 제 이름은 김복자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 사별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고들 하지만 저에게는 그 5년이 50년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아들 용수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실망스러운 결과뿐이죠. 오늘도 어김없이 빈 화면만 저를 반깁니다. 아들아,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지만 대답이 올 리 없죠. 용수는 지금 부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몇 년 전에 내려갔어요. 처음엔 자주 연락도 하고 가끔 올라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TV를 켭니다. 뉴스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잘 모시는지 효도하는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용수는 언제쯤 저렇게 될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니 십시가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은 경로당에 가기로 한 날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살짝 고치고 집을 나섭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 골목길에 핀 개나리가 눈에 띕니다. 노란 꽃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문득 용수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뛰어놀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활기찼었는지 지금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벌써 몇 분이 와 계시네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복자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박순자 씨가 반갑게 물어봅니다. 순자 씨는 제 또래인데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날마다 똑같아. 제 대답에 순자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도 용수가 가끔 연락하고 그러지 않니?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하자니 입이 떨어지지 않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 바쁘니까 가끔. 얼버무리듯 대답하자 순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져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손주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다들 손자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거리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에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더라. 그래? 우리 손녀는 이번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듣기만 합니다. 제 손주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도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쓸쓸한 기운이 절 반깁니다.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용수의 번호를 누릅니다. 신호음이 가슴을 조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차가운 기계음에 전화를 끊습니다.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바쁜가 싶어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릅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바빠서 그런 거야. 저녁이 되어 TV를 보며 식사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전하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용수 생각뿐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경로당에서 들은 이야기들, 용수에게 걸었던 전화, 그리고 저의 외로움. 눈을 감으면 용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었는지.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용수야, 엄마는 너가 보고 싶구나. 중얼거리며 잠이 듭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용수에게서 연락이 올지, 그런 생각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역시나 아무런 연락도 없네요.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오늘은 용수의 생일입니다. 제 아들의 생일인데 축하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없다니 참 서글픕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아들을 위해 무언가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향합니다. 우리 용수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이지. 미역을 불리고 고기를 손질합니다. 용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미역국이에요. 매년 생일마다 꼭 해주던 음식이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먹을 수 없네요. 국을 끓이면서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용수의 첫 생일, 학교 입학할 때, 대학 합격했을 때. 그때마다 항상 미역국을 끓여주었지요. 용수는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먹었답니다. 엄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미역국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미역국을 다 끓이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끓였는데 용수에게 먹일 수가 없다니.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내가 먹으면 되지. 식탁에 앉아 혼자 미역국을 먹습니다. 맛있게 끓였는데 왜 이렇게 쓴맛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마음이 쓰기 때문일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용수에게 선물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옷장을 열어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선물을 꺼냅니다. 용수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넥타이예요. 몇 달 동안 용돈을 모아 샀답니다. 선물 상자를 열어 넥타이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쁜 파란색 넥타이가 반짝입니다. 용수가 회사에서 매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편지도 씁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편지지에 글씨를 적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수에게 생일 축하한다. 우리 아들이 벌써 40이 되었구나.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회사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길 바라마. 넥타이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골랐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가끔은 엄마에게 연락 좀 해주렴. 엄마는 항상 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쓰고 나니 눈물이 글썽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지만 이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선물과 편지를 예쁘게 포장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향합니다. 우체국 직원에게 부탁드립니다. 이거 부산으로 가는 건데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들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 며칠이 지나도 용수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선물은 잘 받았는지, 편지는 읽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바빠서 그럴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기다림의 나날을 보냅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지나도 용수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혹시나 밤사이에 문자라도 왔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항상 실망만 가득합니다. 아들아, 엄마 마음 알지? 한 통화만이라도.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쉽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용수의 동창인 민수를 만난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기억하시나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대답합니다. 아이고, 민수구나. 그럼 기억하지. 용수랑 친하게 지냈잖아. 민수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용수 소식 들으셨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큰 승진했다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승진이라니. 그것도 큰 승진이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용수가 승진했구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합니다. 민수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말을 돌립니다. 아,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어머님께 죄송합니다. 민수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수야, 너가 그렇게 큰일이 있었는데 엄마한테는 왜 말도 안 해주니? 서러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아들의 기쁜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용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던 모습. 중학교 때 친구들과 다투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 달래주던 일. 고등학교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상장을 들고 오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던 순간.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용수 곁에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멀어져 버렸네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어요. 직접 용수를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용수야, 엄마가 갈게. 얼굴 좀 보자. 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에요.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뜹니다. 버스표를 끊으며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네요.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용수야, 엄마야. 내가 너 보러 부산에 갈게. 기다리고 있어. 버스에 오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엔 꼭 만나야 해. 용수야, 엄마 좀 반겨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들과의 재회를 상상합니다. 5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 말이에요.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러 제가 나이 들고 용수는 어른이 되었네요. 옆자리 승객이 주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가방 안에 정성스레 준비한 반찬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렙니다. 용수야, 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만들었어. 맛있게 먹어주겠지?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용수가 어렸을 때 제가 만든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멸치볶음은 항상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만든다고 했었죠. 버스가 휴게소에 들릅니다. 잠시 내려 화장실도 다녀오고 다리도 펴봅니다. 매점에서 용수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봅니다. 어릴 때부터 초콜릿을 참 좋아했거든요. 다시 버스에 오르니 어느새 절반쯤 왔나 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부산으로 가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문득 용수의 결혼식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부산에 간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고 며느리를 맞이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저희 잘 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날 용수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며느리도 공손하게 인사를 했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부산에 다다릅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낯선 공기가 느껴집니다. 한숨 깊게 들이마시고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현재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또다시 음성 사서함입니다. 실망감이 밀려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찮아. 집으로 가면 되지. 택시를 타고 용수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어떤 모습일까요? 많이 변했을까요?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택시 기사님께 인사를 하고 내립니다. 큰 아파트 단지를 보니 용수가 꽤 잘 살고 있나 봅니다. 새삼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용수의 집이 있는 층으로 올라갑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분명 놀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오랜만이구나. 용수는 집에 있니?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저를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입니다. 용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용수야, 엄마 왔다. 제 목소리에 안방에서 부스스한 모습으로 용수가 나옵니다. 엄마? 웬일이세요? 용수의 표정이 놀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수에게 다가가 안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보고 싶었다. 용수는 어색하게 저를 받아줍니다. 분명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용수의 말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깜짝 선물이지. 엄마가 반찬도 만들어 왔어. 너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랑 장조림.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내 내밉니다. 용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도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습니다. 대답은 짧고 냉담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 다들 잘 지내서 다행이구나. 엄마가 왔으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볼게. 용수 좋아하는 미역국도 끓여줄까? 용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용수가 입을 엽니다. 엄마, 저희 오늘 약속이 있어서.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합니다. 그래. 그럼 내일은 어때? 엄마가 며칠 있다 갈 거야. 이번엔 며느리가 나섭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번 주에 좀 바빠서요.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를 보며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엄마는 그냥 옆에 있을게. 너희 신경 쓰지 말고 평소대로 지내. 용수와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용수와 며느리, 그리고 제 손주. 저는 그 사진 속에 없네요. 손주는 학교 갔니? 네, 학원 갔어요.
짧은 대답뿐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릅니다.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싶어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용수야, 회사는 어떠니? 잘 다니고 있지? 용수는 피곤한 듯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라니. 내가 듣기로는 너 큰 승진을 했다던데. 이 말에 용수와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용수가 놀란 듯이 물어봅니다. 엄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이고, 세상이 좁다고 민수를 마트에서 만났지 뭐니. 그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용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 네,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별거 아닌데. 가슴이 찡해집니다. 내 아들의 승진 소식을, 그것도 큰 승진 소식을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하지만 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별거 아니라니. 엄마는 너가 자랑스럽구나. 축하한다, 우리 아들. 용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며느리는 계속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기만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다가옵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계속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저를 피하는 듯 합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은 아직도 식탁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네요. 용수야, 저녁 먹어야지. 엄마가 반찬 싸온 거 좀 꺼내볼까? 제 말에 며느리가 급히 나섭니다. 아, 어머니, 제가 이미 저녁 준비해놨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 차려놓은 음식들을 가져옵니다. 제가 가져온 반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엄마가 가져온 반찬도 좀 꺼내볼까? 용수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있는데. 용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 엄마. 우리 입맛이 좀 바뀌어서 그냥 이걸로 먹죠. 가슴이 찡해집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반찬을, 그것도 용수가 가장 좋아하던 반찬을 이렇게 거절하다니.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다음에 먹지 뭐. 식사 시간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최소한의 대화만 나눕니다. 저는 계속해서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픕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저를 말립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내가 해야지. 너희는 쉬어. 하지만 며느리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용수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합니다. 엄마, 저희 집이 좀 좁아서 모실 방이 따로 없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들 집에 와서 잠잘 곳이 없다니. 그래서 저기 소파에서 주무시면 어떨까요? 용수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알겠다. 소파에서 자면 되지 뭐. 용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줍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용수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저는 소파에 누웁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파옵니다. 용수야,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습니다. 용수와 며느리가 들을까봐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용수와 며느리의 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머니가 언제 가실까요? 우리 생활에 방해될 것 같아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어머니가 오시니까 우리 돈 쓸 일 맞는 것 같아. 다음에 오지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내 귀를 의심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릅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소파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대로 있어야 할지 아니면 돌아가야 할지. 아침이 밝아옵니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짐을 챙기고 편지를 씁니다. 용수야, 엄마는 간다. 너희 생활에 방해되기 싫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우리 아들. 편지를 식탁 위에 놓고 소리 없이 집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합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이 제 마음과는 달리 밝게 빛나고 있네요. 용수야, 엄마는 널 사랑한다. 항상 사랑할 거야. 중얼거리며 버스에 오릅니다. 창밖으로 용수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집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습니다. 긴 여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설렘 대신 슬픔을 안고 가네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계속해서 용수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되새깁니다. 그 차가운 눈빛들, 냉담한 태도, 그리고 새벽에 들었던 대화.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제 마음처럼 흐릿하게 보입니다. 서울에 도착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저를 반깁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싫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용순의 집에 가져갔던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네요. 하나도 열어보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반찬통을 정리하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혹시 제가 너무 참견을 했나요? 아니면 갑자기 찾아가서 놀라게 한 것이 문제였을까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 갔을 때 박순자 씨가 제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물어봅니다. 복자야,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 있니?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고 대답합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순자 씨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립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용수를 보러 갔던 일, 그곳에서 겪었던 냉대, 그리고 들었던 대화까지. 순자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을 말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복자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너무 상처받지 마.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더라. 자식들은 자기 삶이 바빠서 부모님을 돌볼 여유가 없다더라. 그래도 너 아들이 너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닐 거야. 순자 씨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아픕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럴 수가 있나.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우리 때와는 달라. 하지만 복자야, 너도 이제 너의 삶을 살아야 해. 자식 때문에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동안 저는 용수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삶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합니다.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합니다.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거든요. 첫 수업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붓을 잡고 색을 칠하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김 복자님, 처음 하시는 거 맞나요? 감각이 있으세요. 강사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에요. 수채화 수업 외에도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복자님 요즘 얼굴색이 좋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걷기 모임의 이웃이 물어봅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요즘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가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갑니다. 물론 가끔은 용수 생각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수채화 작품을 들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전히 받지 않네요. 하지만 이제는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용수야, 엄마야. 잘 지내지? 엄마는 요즘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 너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 기억나니? 그때처럼 엄마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언제 시간 되면 보러 와. 사랑해, 아들아.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마음이 편안합니다. 집에 도착해서 그동안 그린 그림들을 벽에 걸어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여 그린 꽃, 나무, 풍경들. 그 그림들을 보고 있으니 제 인생도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깁니다. 이제 시작이야, 복자.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용수를 기다리는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김복자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갑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예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입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 나뭇잎에 맺힌 이슬, 새들의 노랫소리.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중얼거리며 걷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핸드폰을 보니 낯선 번호네요. 살짝 긴장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어린아이의 목소리입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목소리는 민선이? 네, 할머니. 저 민서예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용수의 딸, 제 손녀 민서의 목소리입니다. 할머니도 민서가 보고 싶어. 많이 컸니? 네, 할머니. 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할머니, 언제 우리 집에 와요? 보고 싶어요. 민서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수와 며느리 생각에 망설여집니다. 그래, 할머니도 민서 보고 싶어. 하지만 아빠, 엄마한테 물어봐야 해. 제가 아빠한테 부탁할게요. 할머니, 꼭 오세요. 약속해요. 민서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할머니가 갈게.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납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햇살이 밝게 비춥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용수와의 관계, 민서와의 만남, 그리고 제 자신과의 화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채화 물감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밝고 화사한 색으로 가득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마치 제 앞으로의 인생처럼 말이에요. 민서와의 통화 이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한편으로는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용수와 며느리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합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용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용수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용수야,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용수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갑니다. 용수야, 며칠 전에 민서가 전화했더라.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용수가 말합니다. 아, 그랬군요. 민서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한번 가봐도 될까? 또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윽고 용수가 말합니다. 알겠어요. 주말에 와보세요. 토요일 어때요? 그래, 고마워. 토요일에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민서를 위해 꼭 잘 해내고 싶습니다. 토요일이 되어 다시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가방 안에 반찬 대신 민서를 위한 선물을 넣었어요. 제가 그린 수채화 그림과 함께 작은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용수의 아파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옵니다. 할머니, 민서를 껴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서 많이 컸구나. 용수와 며느리가 뒤에 서 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합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그림이네요. 우와, 우리 민서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민서의 그림을 칭찬하는 동안 용수와 며느리는 멀찌감치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역력합니다. 저기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저희가 좀 바빠서요. 어머니께서 오실 줄 몰라서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온다는 걸 알면서 약속을 잡았다고요? 아, 그래. 네, 죄송해요. 저희가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용수가 나섭니다. 엄마, 우리가 나갔다 올 동안 민서랑 있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녁 때 돌아올게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애써 참고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어. 민서랑 잘 놀고 있을게. 용수와 며느리는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에 저와 민서만 남습니다. 할머니, 우리 뭐하고 놀까요? 민서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할머니가 민서한테 그림 그리는 걸 가르쳐 줄까?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용수와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민서의 배고픈 기색을 보고 저녁을 챙겨주기로 합니다. 민서야, 뭐 먹고 싶니? 라면 먹고 싶어요, 할머니. 냉장고를 열어보니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합니다. 라면 대신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라 망설여집니다. 결국 라면을 끓여 민서와 함께 먹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 소리가 들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용수와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갑니다. 어머니, 민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말에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민서랑 재미있게 놀았어.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민서가 저를 꼭 안아줍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래, 할머니가 또 올게. 집을 나서려는데 용수가 말합니다. 엄마,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가실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순간 지난번 일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거절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집에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집을 나서는 제 뒷모습을 보며 용수와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난번과는 다른 느낌입니다. 서글픔 대신 묘한 해방감이 듭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날을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아야겠구나.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긴 하루였지만 많은 것을 깨달은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쓸 시간인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민서와의 즐거운 시간, 그리고 용수와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집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오늘의 일들이 맴돕니다. 왜 저렇게 변한 걸까? 한숨을 내쉬며 천장을 바라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용수에게 매달리지 않기로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수채화를 그릴까 아니면 새로 배우기 시작한 요가를 연습해 볼까?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니 경로당 친구 순자 씨네요. 여보세요, 순자야. 복자야, 오늘 시간 되니? 우리 봉사활동 한번 가보자.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 머리 손질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는 거야. 순간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이내 대답합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10시에 경로당 앞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봅니다. 아직 시간이 있네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요양원에 도착해 보니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더군요.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들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할머니,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릴까요? 한 할머니께 여쭤보니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옛날 배웠던 가요 한 곡을 부르니 주변의 다른 할머니들도 함께 따라 부르십니다. 시간이 흘러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십니다. 고마워요. 딸내미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위로받으러 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 참 보람찼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다 문득 용수 생각이 납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이다 그만둡니다. 대신 민서에게 편지를 써봅니다. 사랑하는 민서야, 할머니야. 지난번에 만나서 참 좋았어.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보내줄게. 민서도 그림 그리는 거 열심히 해. 다음에 만나면 또 같이 그림 그리자. 사랑한다, 우리 손녀. 편지와 함께 제가 그린 수채화 그림을 봉투에 넣습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이기로 해요.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를 되새깁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할머니들, 순자와의 대화, 민서에게 쓴 편지. 문득 깨달음을 얻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찾아오는 거였어.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감을 안고 잠이 듭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점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갑니다. 봉사활동은 이제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수채화 실력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보니 용순의 집 번호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서의 목소리입니다. 민서야, 그래. 할머니야. 무슨 일이니? 할머니, 제가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어요. 할머니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용수와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우리 민서가 학예회를 한다고? 정말 보고 싶구나. 하지만 민서야, 아빠랑 엄마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이미 여쭤봤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전화해보라고 하셨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합니다. 알았어, 민서야. 할머니가 꼭 갈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쉽니다. 기쁨과 걱정이 교차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다시 부산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민서를 위한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들뜬 표정의 아이들이 보입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용수와 며느리가 보입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의 다른 가족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위해 꽃다발을 들고 온 모습이 보기 좋네요. 드디어 민서의 차례가 왔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한다고 해요. 무대에 오른 민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민서의 연주가 끝나고 큰 박수가 터집니다. 저도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칩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민서가 제게 달려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서를 꼭 안아줍니다. 그때 용수가 다가옵니다. 엄마, 저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가세요. 순간 놀랍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에요. 용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서가 제잘제잘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을 느낍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듯 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민서가 잠들고 거실에는 저와 용수,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 용수가 입을 엽니다. 저 엄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저희가 다음 달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기로 했어요.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좋은 기회라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달 말이요. 민서 방학 시작하면 바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앞길을 위해 가는 거니까. 잘 다녀와라.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정말 용수와 민서를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눈물처럼 반짝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중얼거리며 눈을 감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용수와 민서가 캐나다로 간다니. 이제 정말 그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들을 되새겼습니다. 결국 동이 틀 무렵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제 마음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순간 결심이 섭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용수와 민서가 떠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합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해진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습니다. 복자야,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섭니다. 먼저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염색도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한결 밝아 보입니다. 그 다음엔 옷가게에 갔습니다. 평소에는 사지 않던 밝은 색상의 옷을 골랐어요. 빨간색 원피스가 제 마음에 쏙 들더군요. 점심시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이름도 생소한 커피들이 많네요. 용기를 내어 카페라떼를 주문했습니다. 할머니, 커피 여기 있습니다. 직원이 건네주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느껴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그동안 관심 있었지만 망설였던 요가 강좌에 등록했어요. 김복자님, 환영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용수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네요. 이번엔 크게 상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용수야, 엄마야. 잘 지내지? 엄마는 요즘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고 있어. 요가도 배우고 커피도 마시고. 너가 캐나다 가서 잘 지내길 바란다. 가끔 연락하고 민서에게 안부 전해줘. 사랑한다, 아들아. 집에 도착해서 오늘 산 옷을 입어봅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지만 동시에 새롭게 느껴집니다. 저녁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처럼 제 인생도 이제부터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수와 민서가 캐나다로 떠난 지도 2주가 지났네요. 처음에는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문화센터로 향합니다. 복자님, 오늘은 균형 잡기 동작을 배워볼 거예요. 강사 선생님의 말씀에 긴장되면서도 설렙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동작들도 이제는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 둘, 셋.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강사님의 지시에 따라 동작을 취합니다. 몸이 비틀거리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마침내 균형을 잡는데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복자님,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보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사님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서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편지지를 꺼내 글을 써내려 갑니다. 사랑하는 민서야, 할머니야. 캐나다는 어떠니? 새 학교에 잘 적응했는지 궁금하구나. 할머니는 요즘 요가를 배우고 있어. 오늘은 균형 잡기를 배웠단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계속 노력하니까 되더라. 민서도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렴. 할머니가 늘 응원하고 있단다. 사랑해, 우리 손녀.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네요. 저녁에는 봉사활동이 있는 날입니다. 요양원에 가서 할머니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날이에요. 복자님, 오늘은 머리가 더 예뻐 보이네요. 머리 하고 오셨어요? 한 할머니께서 물으십니다. 네, 얼마 전에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아이고, 젊어 보이네. 나도 저렇게 해볼 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테라스에 나가 별을 바라봅니다. 문득 용수와 민서가 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용수야, 민서야. 할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란다.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데 문득 전화벨이 울립니다. 보니 경로당 친구 순자 씨네요. 여보세요, 순자야. 복자야, 오늘 시간 되니? 우리 동네 축제가 열리는데 같이 가보자. 잠시 고민하다 대답합니다. 그래, 좋아. 몇 시에 만날까? 전화를 끊고 옷장 앞에 섭니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다 얼마 전에 산 빨간 원피스를 꺼냅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볼까?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입어봅니다. 평소와는 다른 제 모습에 살짝 당황스럽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듭니다. 새로운 나, 새로운 인생. 중얼거리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집을 나서며 다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요. 용수와 민서가 떠났다고 해서 제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햇살 가득한 거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제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쌀 한 톨 주기 싫어하는 아들 며느리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는 김복자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주인공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용수와 민서가 돌아와 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들도 분명 놀라겠죠? 그때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해. 내 인생을 살고 있거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